아주 충실하게 이제 작성을 하진 못했지만은 제가 그동안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합병 관련된 제도의 문제점, 특히 합병 가액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살펴보니까 토론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준비를 잘 해주셔갖고 오히려 토론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최대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조금 좀 줄여서 빨리 말씀 좀 드리고 토론 시간을 좀 더 가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이걸로 하면 되나요? 예. 예, 그러면은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합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회사법상 조직 개편 수단으로서 그 본질이 사법상 계약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사법상 계약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이게 일반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 특히 이제 계약자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원칙적으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이 그렇게 타당하지는 않은 그런 영역이다라는 점은 일단은 좀 말씀을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합병 계약의 어떤 의사결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합병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계약에서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가입니다. 가격이고요. 그것을 보통의 경우에는 이해관을 예를 들면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정하게 되는데 이 합병의 경우에는 그것과는 달리 이사회가 결정을 하고 주주가 가격 결정 권한을 그냥 제가 괴리가 되다 보니까 부동산 그런 상황이 바로 합병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합병 비율의 공정성을 보장을 해야지만 그 이해관계자, 특히 주주의 이해관계 그 권리를 보호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사법상 계약인 합병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제한이 되지 않는 것이 좋지만은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자, 특히 소수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규제도 타당하다라는 점 좀 전제를 깔고서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합병 가액의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오늘 발제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인데 그걸 우리가 보통 뭐 기업가치평가 밸류에이션의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그런 부분이라 아주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기업가치평가 방법은 자산가치법입니다. 그냥 북밸류를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 건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과거의 이제 기업의 퍼포먼스를 설명할 수 있지만 미래 기업의 퍼포먼스를 설명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은 될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합병 가액에서는 자산 가치는 그 밸류에이션으로서 적절치 않은 그런 한계가 좀 있는 겁니다. 다만 자산 가치의 효용이라고 한다면 자, 이것이 결국에는 일반적으로 우호적 M&A에서 기업 가치에 대한 보수적 하한선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가장 효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자산 가치보다 낮은 가격을 누가 M&A에서 그 가격으로 이제 제시를 한다고 하면은 팔지 못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로어 바운드를 형성하는 그런 효용이 있다라는 점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수익 가치는 결국에는 그 기업이 미래에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하는 방식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적당하고 가장 이제 맞는 방법이죠. 결국에 M&A라는 것은
미래 기업의 가치를 사는 것인데, 그 미래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이 수익 가치에 의해서 가장 잘 표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게 주관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가정 몇 개만 바꿔도 수익 가치의 의 기준이 너무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이게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지만 적합하지만 너무 주관적이다라는 그런 문제가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가치법이 있는데, 시장가치법은 그냥 시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방법인데, 굉장히 명확하죠. 시가는 주가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매일매일 주가가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뭐 하든 아주 간결하게 그 가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효율적 시장 가설을 전제로 한다면은 뭐 가장 기업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그 가설 자체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는 입장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이제 시장에서 실제로 보다시피 시장 가치하고 본질 가치가 맞아 떨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과연 이 시가, 주가라는 것이 본질 가치를 정확히 반영을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의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가치, 수익가치, 시장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의 보통 델라웨어 블록 메소드라고 하는, 이게 나오는 건가요? 블록 메소드라고 하는 것인데, 자산가치하고 수익가치, 시장가치를 가중산술 평균하는 방식이나 아니면은 비중을 뭐 자산가치는 10%, 수익가치는 40%, 시가는 50%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 비율을 정해서 이제 고려를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 가치법에 의해서 일단은 비상장사의 경우에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은, 그러면 시가하고 수익가치하고 자산가치를 어떻게, 어느 비율로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메타 규칙은 전혀 없는 거고, 자의적인 거죠. 자의적인 거고, 임의적인 어떤 그런 숫자인 것입니다. 다만, 정확한 기업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할 때는 차선 정도는 될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자본시장법에 아주 특이하게 여보세요? 아주 특이하게 그 합병 그 비율에 관한 규정을 좀 두고 있는데, 그 합병 비율에 관한 규정은 그 뒤에 이제 좀 정확한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고 있지만은, 요 내용들은 뭐 다들 잘 아실 테니까 그냥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상장회사하고 상장회사 간에는 시가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하고 있고, 상장회사하고 비상장회사 간의 경우에는 이제 상장회사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비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산가치하고 수익가치의 가중산술 평균 1대 1.5 정도 되는데, 그런 정도를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비상장회사하고 비상장회사는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상장회사하고 상장회사 간의 시가로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고, 상장회사하고 비상장회사 간의 그 합병의 경우에도 이것이 이제 시가 기준과 그 다음에 가중산술평균 방식으로 기준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또 문제점이 또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합병가액 산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좀 보면은, 이게 저는 뭐 실정법 물신주의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 교수님도 계세요. 그래서 법원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자본시장법, 이제 이전 판결이라 증권거래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자본시장법하고 그 시행령에 따른 평가를 합병가액이 산정이 된다면 그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본시장법, 정확히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대법원 판례, 그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합병가액 산정이
공정한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의 이제 입장, 이런 그 것들의 문제점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느냐. 저는 일단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원론적인 문제입니다. 원론적인 문제로 합법상 계약을 본질로 하는 이 합병 계약에서 그 핵심 요소인 가격을 법정화하는 것이 가능하냐.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사적 자체의 원칙이 적용된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을 법정화하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시장 가치하고 본질 가치가 괴리되는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그 다음에 상장회사하고 비상장회사의 산정 방식이 이분화돼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그 시장 가치와 본질 가치가 괴리되는 그런 문제와 산정 방식의 이분화를 가지고서 계열회사 간 합병에서 악용을 하는 실제 사례가 발생을 한다는 점. 그런 상황에서 이해관계자 고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의한 합병가격 산정의 가장 문제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근거 규정의 유연성 문제인데, 자본시장법 규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요 등자가 제일 중요한 건데, 요건과 방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여기에 그럼 가격도 포함되는 것이냐. 이게 이제 그 해석상의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 헌법재판소는 뭐 이게 예측 가능하다. 주가를 기준으로 주식 교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예측 가능하다는 이유로 포괄이행 금지 원칙에는 위배 등자 붙이는 것이 위배되지, 그 포괄 위임 금지 원칙 위배되지 않는다고 사건으로 봤어요. 근데 이제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시행령을 평가하는 다른 기준은 의회 유보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리지만은 합병이라는 것이 본질상 사법상 거래인데 합병가액은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 당연히 원칙적으로 타당한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국민의 어떤 자기결정, 그 다음에 계약의 자유,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시행령으로 갖고 되겠느냐. 법률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의회 유보 원칙이라는 건데, 이 의회 유보 원칙에 반하는 그런 입법이 아니냐라는 것이 제 이제 개인적인 사견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뭐 요즘에는 더 이제 거의 전 국민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돼버렸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합병 가액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주가를 결정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주주의 재산권,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그런 문제이고, 이 합병 가액은 단순한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실체적 문제라는 겁니다. 요건 방법이라는 것은 절차적 문제에 한정이 돼야지 이 실체적 문제까지, 핵심적인 요소까지 사인 간이 결정해야 될 그 결정 사항까지를 포함하는 거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조항은 의회 유보 원칙 위반으로 위헌이고 무효인 조항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그 이전 그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는 그 결국에는 뭐 합헌으로 났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 가치하고 본질 가치가 상당히 괴리된 사례를 가지고서 한 번 더 헌법재판소에 가본다고 한다면 저는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한번 뭐 이렇게 자본시장법 시행이 개정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주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말씀을 좀 드리면, 자, 공정한 합병 비율이라는 것의 의미는 합병 전후 지분 가치의 등가성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 주주가 자기의 지분 가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보통 부동산에서 예컨대 재개발을 한다고 할 때 협의 매수를 해서 내가 받고 싶은 만큼의 그 돈을 받고서 주택을 판다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가격이 이제 법정화 된다고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컨대 부동산의 주택의 경우에 뭐 실제 가치는 보통 우리가 주거 가치라고 평가를 하는데, 주거 가치는 자기가 10억인데 뭐 8억에 팔려고 한다면은 뭐 동의가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주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생각하는 이 회사의 내재 가치는 뭐 주당 한 10만 원인데 5만 원의 주식을 팔아라 라고 이제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이 가사 주주총회의 다수결의 결정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당한 것이다. 왜냐? 국민의 재산권,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합병에서 합병 비율의 공정성을 추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합병의 어떤 본질적 요청이라고 표현을 하는 교수님도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 등가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존속회사 주식가치 대 소멸회사 그 주식가치를 같이 맞춰서 주라는 건데, 당연히 이거는 그냥 시가만 가지고가 형식적으로 맞춰주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이제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만약에 시가가 효율적 시장 가설이 뭐 정말로 가설이 아니라 그 진리이기 때문에 기업의 본질 가치를 언제나 반영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시가를 가지고서 평가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 시장 가치가 본질 가치를 절대적으로 보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우리 늘 이제 우리가 뭐 미국 제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조차 주가는 유일한 기준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주가로 이제 산정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유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받지는 않고 있고요.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뭐 자산 가치, 수익 가치, 시장 가치, 회사의 미래 전망 등 회사의 어떤 본질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경쟁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다만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평가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 예를 뭐 DCF 같은 것들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공정한 주식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 주가를 원칙적인 기준을 삼는 것은 동의하고 타당할 수 있다. 다만 주가가 회사의 본질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까지 이를 절대적인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의회이부 원칙의 문제가 있고, 실제적인 측면에서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지금 현재의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은 청산 가치는 원칙적으로 보장을 해야 된다. 뭐 청산 가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산 가치를 약간 할인하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를 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이게 회사가 청산될 때 받는 금액 정도는 합병에서도 같이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이렇게 자산 가치로 평가되는 청산 가치를 일흥의 합병가액의 하한으로 설정을 한다면 일단은 주주의 어떤 재산권 침해 문제는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만약에 그 주가가 순자산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처럼 주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은 불공정한 걸로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합병비율 산정 2분화는 저희 김영균 이사님이 이전에 작년에 한번 발표를 하신 부분도 있고 해갖고 간단하게만 이제 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시장 가치하고 본질 가치의 괴리를 잘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은 상장회사하고 비상장회사의 가치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장난을 칠 수 있는 요소들이 이제 너무 많이 이제 발생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자, 이런 문제는 결국에는 상장사하고 비상장회사 주주 간의
재산권 보장의 평등한 보호를 침해를 하는 그런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배구조 왜곡의 문제도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모든 문제는 다 계열회사 간 합병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전 제가 논문이나 토론에서 표를 보여드린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계열회사 간 그 합병은 전체 그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는 합병 수의 95%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 대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그럼 왜 그 계열회사 간 합병을 하느냐? 진짜 순수하게 조직 개편 목적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또 지배구조 승계를 위한 합병을 합니다. 이렇게 지배구조 승계의 목적의 합병의 경우에는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든 결국에는 동일인으로 표현되는 지배주주 그룹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합병 가액을 산정하는 것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이제 개선을 할 것이냐라는 논의를 들어가게 되면은 한 세 가지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현재 그 논의들을 조금 이제 소개를 드리면은 일단은 합병과 관련돼서 이렇게 그 최근에 지난 한 10년간의 합병 관련 법제의 트렌드는 그냥 기본적으로 합병을 쉽게 해주자라는 거였어요. 간이합병, 소규모합병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떤 그 경영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합병을 쉽게 이제 해서 합병을 활성화시키자는 목적은 있었지만은 합병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고려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법의 규정이 개정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일단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합병과에 관한 규정을 아예 그냥 폐지시켜 버리자라는 입장이 있어요. 이철성 교수님도 이런 말씀을 좀 하시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어떤 내용의 입장은 굉장히 원론적인 입장이죠.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의 객관적 공정성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이미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계속 원론적 입장에서 합병가액은 당사자가 협상해서 하는 것이 이게 왜 이거를 갖다가 법정하느냐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합병가액을 법정하는 입법례가 없다. 선진국에서는 적어도 입법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합병비율의 공정성은 어떻게 하느냐? 합병 당사에서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준수로 해결하면 된다라는 건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로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원론적 입장에서는 타당하지만은 굉장히 무책임한 주장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이제 그 학자들의 경우에는 두 번째 주장들을 많이 하십니다. 일단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합병가에 관한 규정을 폐지를 하되 절차적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절차적 규제 좀 이따 보시겠지만은 MOM이든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을 도입해서 합병비율의 공정성을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상의 합병 가액에 관한 규정 자체를 좀 개정해 보자는 입장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사견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독립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이게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합리적 합병 비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합병 당사 회사 각 주주들의 어떤 부의 감소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이 협상을 통해서 시너지를 고려한 상대적 기여도를 고려해서 협상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이제 맞는 건 일종의 하나의 그 기준이 없는 거고 약간의 범위가 있는 거죠. 합병가에 관한 범위가 있는 건데, 자, 이런 것이 원론적으로 이제 합리적인 합병 비율을 산정하는 기본적인 입장이 되는데, 독립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기능들을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회사의 경영진이 자기의 최선의 이익을 얻고자 치열하게 협상을 할 텐데,
굳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조항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할 어떠한 이유도 없으니까 불필요한 조항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회사관 합병의 경우에는 폐지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문제는 독립회사관 합병이 전체 합병, 의미 있는 이제 합병의 5%도 안 된다는 그런 사실이죠. 다 대부분 이제 계열회사 간 합병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합병 가액의 문제도 결국엔 계열회사 간 합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이제 귀결이 되는데 이미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 우리나라 이제 기업 집단 구조의 특수성상 동일인이 결정을 합니다. 동일인이 결정을 하게 되고, 자, 이렇게 동일인이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소수주주의 보호 필요성이 반드시 이제 발생을 하고요. 원론적인 방향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M&A를 할 때 기본적으로 주식 그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당사자들이 계약을 통해서 가격을 결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합병은 가격이 법정돼 있거든요. 원론적 입장에서 따지면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도 계열회사라고 하는 관계를 제외를 한다고 하면은 제3의 기업이 그 해당 회사를 인수하려고 할 때 약간 뭐 어떤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냐면 옥션들이죠. 만약에 이 회사를 가지고서 옥션을 할 때 최고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그 사람의 이 제시하는 가격이 공정한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자본 그 주의에 맞는 그런 방식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법정되기 때문에 이런 그 괴리가 이제 발생을 좀 하는 거고요. 다만 우리가 자본주의 그 제도를 우리가 이제 신뢰를 한다고 했을 때 시장의 어떤 기능을 신뢰를 한다고 했을 때 시장 가치는 원칙적인 방법은 될 수 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다만 이 시장 가치하고 본질 가치 괴리가 큰 경우에 시장 가치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시가를 보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냥 개인적으로 이거 제가 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전혀 아니고 예컨대 뭐 20% 이상의 그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뭐 수익 가치든 뭐 뭘로든 일단은 시가를 보정하는 그런 장치는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주주의 재산권을 보장을 하기 위해선 최소한 합병 당사 회사 주주의 부의 감소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되는데 이 부의 감소의 기준은 자산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산 가치보다 시가가 낮은 경우에 이제 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산 가치를 원칙적으로 보장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미 자산 가치 보장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조항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좀 돌아가서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상장회사하고 비상장회사 간의 합병에서 상장회사의 그 예외적인 그 시가의 예외에서 이렇게 그 시가가 자산 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 가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이게 약간의 보정이거든요. 근데 이 규정이 상장회사하고 상장회사 간의 합병에는 적용이 안 되고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합병에만 적용이 되거든요. 이것도 약간의 디스패리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면 상장회사가 비상장회사 합병이면 이것이 적용돼야 되느냐. 이것도 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문제, 결국에는 그 시가를 보정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청산 가치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방식이 도입되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그냥 간단히 만들어 본 건데요. 앞에 부분에서 이렇게 그 자산 가치가 높고 주가가 낮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예컨대 자산 가치가 굉장히 높고 주가가 낮은 경우인데 적어도 그래도 수익 가치가 그 주가보다 좀 높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수익 가치가 주가보다 낮은 경우, 이거는 회사가 이제 그 수익 가치가 없으니까 앞으로 망해가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
자산 가치가 약간 할인될 필요가 있겠죠. 앞에 두 그래프의 경우에는 자산 가치를 약간 할인해서 주가와의 차이를 약간 보정하는 방법도 가능한데, 자, 이렇게 자산 가치 앞에 부분에서 그 뒤에 뒷그래프에서 수익 가치도 높고 수익 가치가 주가보다 높은 경우인데, 앞에 자산 가치가 이렇게 제일 마지막 것처럼 주가가 자산 가치보다 이렇게 높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은 세 번째 것처럼 자산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주가가 굉장히 낮은 그런 경우에, 요게 이제 세 번째가 가장 전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이제 이 주가 기준을 하게 되면 자산 가치보다도 이제 보장을 못 받고, 주주가 이제 그 지분 가치를 보장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럴 때 이제 결국에는 자산 가치까지는 보장해줘야 되는 그런 해줘야 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이제 사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계열회사 간 합병에 관한 절차적 공정성 강화 문제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그 MOM 제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할 것인지, 결국에는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들이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방법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등의 마법은 이런 데서 불해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절차에 관한 문제거든요. 절차에 관한 문제니까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 상으로도 법률의 개정 없이도 시행령 상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합병의 방법이잖아요. 합병의 방법에서 추가적으로 일종의 종류주주총회 같은 그런 특별 종류주주총회 같은 제도를 두는 건데 가능하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일본에서 그 공정한 기업인수 합병 지침을 이제 제정을 했는데, 독립위원회 설치,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 자문의견, 그 다음에 시장검증 기회 제공, 그 다음에 MOM, 그 다음에 합병 동의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의 공시, 요런 5가지 정도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독립위원회는 별 우리나라에서는 작용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것도 독립이사가 없다고 볼 정도의 어떤 그 시장 상황에서는 제도 도입을 해봤자 별 큰 실익을 낼 수가 없을 경우요. 외부 전문가의 그 페어니스 오피니언 같은 경우에도 회사가 선임하는 경우에는 중립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별 큰 이제 방안은 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시장 검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션 딜과 같은 그런 제도들을 두자는 건데, 제3의 매수자의 매수 제한 기회를 보장을 한다는 건데, 이게 그 기업 인수 합병 지침에 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을 할지는 저도 참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제도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이제 주장이 되고 있는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 다수의 행위는 현재로서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시행령 개정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합병 동의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의 공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적어도 계열회사 간 합병에서는 이해관계 상충을 명시적으로 공시를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지배주주가 어떤 이익을 취득하는지 명확하게 까놓고서 우리가 찬성 반대를 해야지, 그냥 이런 거를 다 가려놓고서 합병에 대해 찬성을 하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좀 이제 마무리를 짓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입법 취지로 다시 한번 돌아가자는 건데, 자본시장법 시행령 조항을 처음에 만들 때요, 그 자체가 대주주 견제를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그런 입법이 돼버린 거죠. 다시 입법 취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이 합병 가액의 공정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독립한 제3의 기업에 제시했을 인수가액, 이거는 가정 판단입니다. 근데 그 법원에서도 가끔 이렇게 가정 판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일응의 기준을 가지고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정보 공시의 확대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투명한 정보 공시가 자본시장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합병 과정에서 보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제가 다른 논문에서도 좀 특히 삼성물산 합병 부분에서 언급을 했던 건데, 지배권 이전 목적을 다른 목적으로 포장을 해갖고서 소수주주에게 합병을 사실상 강제하는 그 현 어떤 이제 상황이나 이런 어떤 관행 같은 것들은 굉장히 자본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나, 이런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이런 것들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아니면 또 이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